자, 보자. 기억 안 했어. 네가 착각하는 거지. 지금이가 다리 분지는 톰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전자를 이렇게 움직였어요. 뭐 전기장등을 걸어서 운동 에너지 줘가지고 움직이게 만들었는데 얘가 그냥 주변에 외력이 전혀 없다면 그냥 이렇게 쭉 일직선 운동을 해서 어딘가 닿겠죠. 그래서 전자가 닿는 그 위치에 그 존재를 알 수 있게 해주는 형광 역시나 형광 물질이 발려있는 스크린을 준비를 하면 전자가 이렇게 딱 닿게 되면 여기서 반짝 이게 표시가 날 수 있어요. 거기를 기준으로 여기다가 평행 전극판을 이용해서 전기장도 걸어주고 그리고 수직한 방향으로 자기장도 걸어줘요. 그래서 이 녀석이 전하량을 띄고 있기 때문에 전자기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전자기력으로 얘가 그 궤적이 이런 식으로 이 곡선으로 휘어나갈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마치 뭐랑 비슷한 거냐면 이렇게 뭐 어떤 높은 언덕 같은 데서 물건을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 던진 대로 얘가 날아가지 않죠. 날아가다가 이런 식으로 이 곡선의 궤적을 띠게 되는데 이유는 이런 식의 그 외력이 작용하고 그 외력 때문에 이런 그 궤적이 휘어지게 되고 이 궤적 같은 경우 뭐 간단한 물리학적 계산을 하면 2차 함수의 궤적을 갖는다는 건 물리 시간에 많이 공부한 적 있죠. 여기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원래 가려고 했던 것에 외부의 전자기력을 걸어서 이렇게 궤적을 꺾은 거지. 그럴 때 자기장 세기가 얼마다, 전기장 세기가 얼마다, 그 다음에 전기력을 받았던 이 평행 전극판 길이는 어떻고 스크린까지 길이가 어떻다라고 할 때 이렇게 궤적이 휘어진 거리를 S라고 하면 수리적으로 이런 관계를 얻어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과정을 얻는 것은 이 결과를 얻는 과정은 당연히 매우 화학이겠어요? 물리학이겠어요? 물리학이겠죠. 그래서 사실 이 과정은 절대 화학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필요하면 하이탑 물리 2 정도에도 이 증명 과정이 나와요. 이게 기초 전자기학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인양관이 무슨 상을 받죠? 요걸로 노벨상을 받거든요. 노벨상 받은 주제인지라 물리학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나중에 뭐 궁금하신 분들은 물리 시간에 그 유도 과정을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 유도 과정을 하려는 게 아니고 이 나와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정성적 해석 혹은 직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이때 E는 바로 전자흥계의 전하량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M은 그 전자의 질량 되겠어요. 그걸 요 톰슨이라는 양반은 비전하라는 좀 묘한 표현을 썼는데 그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물리적인 지표들로 이렇게 되나 봅니다. 뭐 요 증명 과정은 여러분들이 물리 시간에도 배워주도록 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잘 보면 이만큼은 이게 보통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겠죠. 자, 뭐냐면 E가 뭐였어요? 걸어준 전기장색이죠. 그 다음에 B는 자기장색인데 요 전기장, 자기장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험을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처음에 기계적으로 세팅한 상태 그걸 유지하는 거죠. L은 여기 길이고 요 대문자 L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니까 이것도 굳이 바꿀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고정적인 거고 결국 전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측정되는 요 S 얼마나 그 궤적이 변하냐의 정도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요 비전하와 저 S가 서로 연관되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우선 첫 번째 1. 전자 하나의 전하량 이게 클수록 전자기력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이게 클수록 이 전자한테 작용되는 전자기력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당연히 커지겠죠.
그래서 자석 중에 어마어마한 자석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자석. 진짜 그 세기가 엄청 강한 자석도 사람에게 직접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아무리 자석의 세기가 강해도요, 자기장 속에 사람이 딱 들어가면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물론 정확하게 완벽하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 중 원자들이 가지는 핵스핀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약간 뒤집히면서 살짝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사람의 존립 자체에 영향을 줄 정도로 그 영향을 주진 못해요. 거의 느낌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굉장한 강력한 자석 속에 사람을 집어넣고 뭔가를 측정하는 기구가 있거든요. 그런 걸 뭐라고 해요? 그런 걸 화학실험실에서는 MRI, 이게 NMR이라고 하고요. 병원에서는 MRI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아주 강력한 자석을 쓰는데 요거는 샘플이 화합물이라면 이거는 샘플이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물질에 대한 측정을 하는 거고 사람을 측정하는 건데 구동하는 방식은 완벽하게 동일해요. 그래서 어쨌건 똑같이 강력한 자석이 들어가는데 이게 자석이 얼마나 강하냐면 이 MRI 들어갈 때 신체 검사를 합니다. 무슨 신체 검사하게요? 몸에 금속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귀걸이 달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팍 빠져나옵니다. 귀걸이 같은 거. 그러면 귀걸이 정도가 빠져나온다. 이건 뭐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데 그 심장 약하신 분들은 심장에 심장 박동기 달아두거든요. 그거 아세요? 심장 많이 약하신 분들은 외과 수술로 이렇게 절개를 한 다음에 이게 전기 자극을 콕콕콕콕 줄 수 있는 조그만 장치와 조그만 소형 배터리를 넣어서 심장 옆에 부착해요. 그래서 거기서 전류가 콕콕콕콕 나와서 심장을 톡톡톡 자극하면 심장이 일정한 맥박으로 톡톡톡 뛰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 수술을 했거나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런 인공 그런 박동기를 심장에 부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그 상태로 이 기계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튀어나와요. 이게 뼈하고 살을 뚫고 나와요. 그 정도로 강력한 자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병원에서는 그럴 리는 없겠죠. 사전에 다 검사하고 진료기로 다 보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수록 부진을 정도로 강력한 자석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강력한 자석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별 영향을 안 받죠. 이유는 사람이 뛰는 전하량이 얼마라기 때문에. 사람은 전하량이 얼마예요? 사람 전하량 얼마예요? 어려워요? 사람 전하량 얼마예요? 사람은 정기적으로 플러스예요? 아니면 마이너스예요? 중성이잖아요. 사람은 평균적으로 전하량이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력한 자석이라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중성이면 영향을 전혀 줄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마치 질량이 없으면 누가 영향을 못 주듯 중력이 영향을 못 주죠. 그래서 왜 되게 유명한 얘기 중에 유령이 존재하기 어려운 이유. 유령은 질량이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질량이 없으면 지구 중력의 영향을 못 받죠. 그럼 지구는 신나게 자전하잖아요. 우리가 자전해도 자전을 못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가지는 질량 때문에 중력이 작용해서 우리가 지구에서 강력한 자전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유령은, 귀신은 질량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질량이 없는데 여기서 우승은 이렇게 막 놀래키러 온다면 이 귀신이라고 하는 건 지구 자전과 동일한 속도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중력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 자전 속도와 계속 같이 움직이면서 이 옆에서 우해야 얘를 놀래킬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유령이나 귀신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적으로 굉장히 무능한 물건인 거예요. 왜냐면 계속 사람을 놀래키기 위해선 지구 자전 속도에 맞게 운동 에너지를 각각 계속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람이랑 상대 움직임이 없게 만들고 사람을 놀래킬 수 있죠. 그래서 유령은 굉장히 무능한 물건인 거예요.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유령이 존재하긴 어렵다라는 게 물리학자들의 분석이에요. 거짓말 같게도 내가 어떤 물리학자한테 들은 말이에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그래서 유령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 그렇게 표현한대요. 뭐 여하튼. 그래서
지유? 치유? 아, 지유. 다시. 지유. 그래. 아니 뭐 또 뭐가 있나 보네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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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전기력이 클수록 전자기력은 강해지고 뭐냐면 전하량이 없다면 전자기력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전하량이 크다라고 할수록 전자력은 커지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전자의 궤적이 조금 휘겠어요? 많이 휘겠어요? 바로 얘 S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이 전하량의 세기와 여기에 측정되는 휘는 정도가 서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날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녀석의 질량이에요. 자, 이 질량은 어떻게 될 거냐면 작을수록 관성이 어때요? 작죠. 그러면 관성이 작을수록 조금 휘겠어요? 많이 휘겠어요? 관성이 작을수록 많이 휘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질량하고 휘는 정도가 서로 반대 상관관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실험을 하기 전에 이런 아이디어부터 먼저 갖는 거죠. 제가 전기장이나 자기장 속에서 궤적이 휘는 걸로 보아 어떤 전하량은 띄고 있다. 전하는 띄고 있다. 입자임으로 질량은 나타난다. 그러면 전하량이 클 때, 전하량이 작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질량이 크다고 할 때, 질량이 작다고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를 본다면 요렇게 B로 표현했을 때 얘하고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직관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실험에서 무슨 관계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겠어요? 이놈하고 요놈 사이의 관계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유도 과정을 탄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예를 들어 땅을 파서 보물을 찾아라 라고 지시하는 것과 여기 200년 전에 해적들이 와서 보물을 묻어놨는데 여기 파면은 보물이 나올 거야 라는 앞뒤의 이야기, 같은 얘기에 완전 다른 얘기예요. 완전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연구를 하려고 해도 직관적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야 접근을 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톰슨의 연구 결과다. 자, 그리고 전자와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 바로 그 유명한 밀리컨의 기름방울 실험이죠. 이 또한 굉장히 지니어스한 실험이어서 이 결과로도 노벨상을 받죠. 그래서 밀리칸의 기름방울 실험으로 바로 전자 전하량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이 어느 정도냐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인 것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게 되죠. 그러면 톰슨 실험으로부터 비전하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자 전하량을 여기 집어넣으면 뭐를 다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자 질량 역시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때 전자 질량은 대략 요 정도 값이 됩니다. 그래서 뭐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런 실험 등을 통해서 전하량도 알아냈고 질량도 알아냈구나. 밀리칸의 기름방울 실험 역시 매우 물리학적인 거라 화학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내가 그동안의 강사 생활 중에서 화학 교사가 밀리칸의 기름방울 실험을 시험에 낸 적은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광주 영재학교 학생들 수업할 때 거기 교사가 이거를 화학 시험에 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내 교재 7페이지에 보시면 밀리칸의 기름방울 실험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내가 그 여러 문헌들을 찾아서 가장 편안하게 볼 수 있게 내용 정리를 했으니까 혹여나 천에 하나마나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를 보면 돼요. 알겠죠? 근데 아니면 요건 물리 수업 시간에 물리 선생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그때 공부하셔도 되고요. 근데 뭐 화학 시험에는 나올 일이 별로 없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이제 세 번째예요. 바로 원자 모형을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했겠느냐라는 거죠. 이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1.
근대 화학적으로 혹은 근대 자연과학적으로 원자 모형에 대한 아이디어를 낸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최초로 근대 화학적으로 바로 달턴이죠. 자, 달턴의 원자 모델은 뭐예요? 바로 아까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면 된다고 했어요? 금강불괴. 아시겠죠? 그래서 쪼갤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원자로 정의를 했었죠. 그죠, 그죠? 그런데 이때 지금 누가 등장했냐면 톰슨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톰슨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전자를 발견했죠. 그런데 지금 이 전자거든요. 어디서 온 전자일까요? 자, 전자를 발견했는데 어디로부터 온 전자를 발견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매터요. 물질이요, 물질. 그런데 톰슨에 의하면 모든 물질은 뭐로 구성되게 되어 있어요? 원자로 구성되게 되어 있죠. 이 전자 어디서 온 거냐면요. 음극선 실험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질. 손으로 탱탱탱 만질 수 있는 그 물질. 거기서 전자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물질은 톰슨이 뭐로 구성된다고 했어요? 원자로 구성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전자는 어디서 온 전자예요? 원자로부터의 전자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원자는 이제 no more 금강불개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게 뭔 뜻이냐면 예를 들어 저기 이렇게 산이나 이렇게 옆에 이런 산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충인데 보면 이렇게 바위 같은 게 있잖아요. 바위, 그죠? 그럼 바위 우리나라에서 되게 귀해요. 흔하게 볼 수 있어요. 흔하게 볼 수 있는 바위는 혼합물이에요, 순물질이에요? 우리 자연엔 순물질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연엔 순물질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연엔 순물질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만 순물질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연엔 순물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연엔 모두 다 혼합물인데 우리가 맨날 경험하는 바위도 당연히 순물질이겠어요? 혼합물이겠어요? 혼합물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게 뭔가 바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어른 이런 식으로 광물들이 불균일하게 끼어 들어가 있는 경우 알죠? 그러면 여기 있는 바위가 말 자체로도 바위니까 몰캉몰캉한 걸 얘기하겠어요? 단단한 걸 얘기하겠어요? 단단하면 이렇게 완전 불균일하게 보이는 이 광물 부분이 손으로 찍찍찍 긁는다고 해서 빠져나와요? 빠져나올 리가 없어요. 빠져나올 리가 없잖아요. 왜? 땅땅하니까요. 그런데 빠져나왔네? 빠져나왔네? 그럼 이건 땅땅하다는 얘기예요? 땅땅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금강불개가 아니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원자는 뭐다? 유동적이라고 톰슨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톰슨이 뭘 제시한 거다? 푸딩 모델. 푸딩 모델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톰슨이 생각하는 원자 모델은 이런 식으로다가 양전하가 분산되어 있고 거기에 무엇이 콕콕콕 박혀 있는 전자가 콕콕콕 박혀 있는 녀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톰슨이 뭘 발견했죠? 전자를 발견했으니까 전자는 반드시 있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자는 측정해 보니까 마이너스 입자야. 그러면 그거를 중화시킬 수 있는 플러스 전하가 있을 거고 그것이 딱딱한 게 아니라 몰랑몰랑한 형태로 분산되어 있는 것. 이걸 원자라고 주장을 한 거죠.
결론적으로 푸딩 모델은 맞아요. 어마어마한 조롱을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그 조롱이 톰슨이 바보를 해서 이런 모델을 제시한 게 아니라 톰슨이 살았던 시대의 시대적 한계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톰슨이 있었을 때의 원자 모델에 대한 헤게모니는 달턴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달턴만이 금강불개가 원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사람들이 주장을 못하고 있을 때. 그런데 그 주장이 아니라는 말을 한 거라서 그때 당시의 시대적 환경을 생각을 하면은 사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다만 지금 관점에서 보면은 이 또한 오류가 있는 거지만 그 달턴 시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 이런 모델을 제시를 했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게 바로 톰슨의 전자 발견과 원자 모델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음극선 실험 다음 따라 나온 실험이 뭡니까? 바로 그 유명한 러더포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죠. 자, 그거 살펴보겠습니다. 지운다. 으쌰. 자, 두 번째는 러더포드 실험입니다. 자, 러더포드가 고안한 실험 장치 한번 보시죠. 자, 우선 뭐가 필요하냐면 레이디오 액티브한 물질이 필요합니다. 레이디오 액티브 우리말로 번역하면? 레이디오 액티브 우리말로 번역하면? 방사능이요. 방사능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자, 방사능이란 말은 들었을 때 항상 기분이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네, 사실은 방사능이란 말은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방사능에 대한 얘기를 어쩔 수 없이 초반에 살짝 할 수밖에 없는데 방사능은 몇 가지가 있죠? 방사능은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방사능이라고 하는 건 언제 만들어집니까? 바로 핵 반응 시 출입하는 녀석을 방사능이라고 합니다. 그 방사능이 몇 가지? 세 가지. 자, 세 가지인지 네 가지인지 몰랐어도 방사능 하면은 기분 별로라고 했죠. 왜냐면 방사능은 생명체와 무슨 관계? 방사능과 생명체는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생명체가 있는 곳엔 방사능이 없고요. 방사능이 있는 곳엔 생명체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방사능이라고 하는 녀석은 완전 반생명이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몇 가지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바로 그 유명한 알파 레이입니다. 알파 레이. 바로 뭐냐? 힐륨 2, 4 2 플러스 요 핵을 알파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 반응이 될 때 그게 핵 융합이 됐건 핵 분열이 됐건 핵 반응을 할 때 이런 애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데 그때 요 놈을 하필 알파 레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세 가지인데 처음이 알파니까 그 다음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베타라고 부르면 되겠죠. 얘는 뭐냐면 전자입니다. 핵 융합이 되거나 핵 분열이 될 때 핵으로부터 전자가 들락날락 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전자를 베타선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이런 애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전자하고는 무관합니다. 화학 변화와 무관하게 핵에서부터 튀어나오고 핵으로부터 들어가는 전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방사능 중 베타선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감마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는 순수한 고에너지 일렉트로 매그네틱 웨이브입니다. 자, 일렉트로 매그네틱 웨이브라고 했는데 우리말 번역은 일렉트로 매그네틱 웨이브 우리말 번역은 전자기파. 전자기파를 이름절로 빛.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핵반응이 될 때 들락날락하는 엄청난 고에너지 빛에너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감마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반응에서는 요 세 가지가 들락날락 하는 거고요. 이런 거 지대로 쏘이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지대로 쏘이면 3일 안에 직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방사선은 굉장히 위험하고 이런 방사능을 100% 막는 방법이 있다 없다? 100% 막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사능이 유출되면 무조건 죽게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핵발전소가 별로 없어요.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뭐 짧은 시간 내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점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방사능 관리 그리고 이 핵발전소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학자적 관점으로는 무조건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은. 근데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뭐 여하튼 그래서 요런 애들을 방사능이라고 하는데 그 방사능이 줄줄줄 새어나오는 물질을 레이디오 액티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사람이 실험을 하면 실험이고 자시고 얘가 줄줄줄 내놓는 방사선을 실험자가 막 맞겠죠. 그러면 실험자가 기분이 좋겠어요? 별로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럼 맞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를 뭔가로 감싸요. 뭐로 감싸죠? 바로 납으로 감쌉니다. 납. 뭐 조금 더 예쁘게 그릴까? 위험하니까 납으로 감쌉니다. 납이라는 물질 알죠? 납은 어떤 성격이 있냐면 방사선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흡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납으로 감싸면 방사능이 줄줄 새어나오는 걸 일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부분만 구멍을 뚫어서 이쪽에서 방사선이 일부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방사능 실험을 할 때는 항상 그 물질을 저렇게 납으로 된 그릇에 넣어서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본 적 있죠?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어본 적 있죠? 그 엑스레이가 뭐를 내는 거냐면 이 감마레이 비슷한 걸 내는 거예요. 감마레이보다 조금 약한 거. 그래서 감마레이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감마레이보다 조금 약하지만 엑스레이도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을 때 우리는 1년에 한 번 엑스레이를 찍을까 말까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거를 조작하는 오퍼레이터들은 그 사람들은 매일 그 방사능을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같은 환자가 가서 엑스레이 찍으러 왔습니다 하면 그분들은 그 측정기 하나 사람을 두고 바깥에 나가서 특별한 옷을 입습니다. 방사능 차폐복을 입어요. 그 방사능 차폐복이 뭐냐면 옷처럼 생겼는데 그 안에 얄푸리하게 납판이 들어가 있어요. 납을 이렇게 플레이트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옷인데 섬유와 섬유 사이에 납판을 이렇게 넣은, 그러니까 옷이 가볍겠어요? 되게 무겁겠어요? 옷이 묵직한 거예요. 그걸 이렇게 탁탁 걸치고 착각 찍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사능 차폐에 납을 많이 쓴다는 것도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방사능이 이제 줄줄줄 새 나올 텐데 그 나오는 방사선 중 하필 알파 입자가 여기서 줄줄 새어 나온다고 쳤을 때 얘를 누구랑 충돌을 시키느냐? 누구랑 충돌시키죠? 이 내용 아니까 누구랑 충돌시켜요? 뭐 크게 뭐라고? 그렇지. 바로 금박이랑 이 알파 입자를 충돌시키죠. 그래서 이 금박이 알파 입자에 이렇게 닿아가지고는
여기서 이 알파 입자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요거를 측정하고 생각해 보는 실험이 바로 러더포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입니다. 이때 요 금박과 상호작용을 한 알파 입자가 빠져나올 때 이게 어디로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방사능은 사람 눈에 보여요? 보일 리가 없어요. 보일 리가 없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이압 여기에 스크린을 설치합니다. 어떤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냐면 바로 형광 물질 요게 발려 있는 스크린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게 스크린이란 말 알죠? 이렇게 이제 약간 두꺼운 천으로 이렇게 막을 만든 건데 거기에 형광 물질을 발름 해놓은 거예요. 그럼 튕겨 나온 알파 입자가 그 형광 물질에 닿으면 이런 곳에서 반짝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혹은 뭐 이런 데서 반짝 하는 것으로부터 알파 입자가 여기 닿았구나 여기 닿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됐죠? 그럼 이런 실험 장치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 보느냐? 두 번째, 그럼 왜 금박일까요? 톰슨은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하필 금박일까요? 자, 톰슨이란다. 러더포드는 결국 원자핵을 발견했잖아요. 그럼 금에만 원자핵이 있나요? 아니죠. 전우주 모든 원자에 원자핵이 있잖아요. 그럼 금이 아니어도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 다른 거 말고 왜 금, 왜 박? 첫 번째, 뭐라고? 멋있어. 그래? 목소리가 멋있는 우리 오빠 이름이? 김동현? 임. 임동현이요? 좋았어요. 임동현. 임씨 혹시 에르니모 임이라고 압니까? 에르니모 임이라고 알아요? 아니요. 에르니모 임. 성이 임씨고요. 이름이 에르니모예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다른 나라에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쿠바에 살다가 그 체 게바라와 카스트로와 함께 쿠바 혁명을 일으킨 한국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2000년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평생 한국인인지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에르니모 임이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그래서 임씨 하면 항상 생각이 나는군요. 그리고 내가 부산과학고 2기라고 했잖아요. 부산과학고 2기거든요. 부산과학고 2기인데 2기 동기 중에 임남근이라고 있어요. 동기 중에 남근인데 얘는 나하고 중학교 친구예요. 그리고 동네 친구여서 김선아도 알아요. 그래서 김선아도 알고 나도 알고 동네 친구거든요. 그래서 근데 얘가 이름이 좀 그렇잖아요. 진짜 한자도 이게 왜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는지 남자에 이게 뿌리 근자를 진짜 썼거든요. 뿌리 근자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얘가 좀 이렇게 좀 남성적이고 호방하고 뭐 호탕하고 이랬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얘가 요즘 말로 왕따 당하기 딱 좋은 성격 있잖아요. 이게 주변 사람을 좀 불쾌하게 만드는 약간 그런 문제가 있어요. 나는 뭐 그게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았는데 부산과학고 2기에서 얘가 약간 그런 느낌들을 친구들한테 줬어요. 그래가지고는 얘가 없는 자리에서는 모두 다 얘를 뭐라고 불렀겠어요?
얘 없는 자리에서는 다 꽃이라고 불렀어요. 왜냐면 얘가 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얘가 없는 자리에서는 친구들끼리 꼬치꼬치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얘도 그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그래서 얘가 대학교에 가서 개명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내가 기억나는 임씨 중에는 2명 있어요. 에르니모 임과 임남근 임. 임동현 반가워요? 반가워. 임동현. 좋아. 하여튼 그래.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우리 남근이 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 사이는 여전히 남근인데 지금은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바꿨어요. 네, 하여튼 뭐 당연히 스트레스겠죠. 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어떻게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짓는지. 내가 아는 여자들 이름 중에 끝내주는 이름 하나 있어요. 내 아는 선배님 이름 중에 그러니까 내 아는 선배님 이름 중에 여자 선배님 이름인데 진현 씨가 있거든. 진현 씨. 근데 송이 조 씨야. 진짜. 어떻게 딸 이름을 이렇게 쳐? 자, 어쨌든 자, 요거 두 번째. 그럼 왜 지금 금박이냐? 첫 번째 1. 금 원소 기호로 뭐로 쓰죠? A로 쓰죠. 얘는 물리 화학적 반응성이 커요, 작아요? 반응성이 아주 작죠. 자, 화학 반응성 작다는 건 알죠? 금은 순수한 상태로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애들이랑 막 반응해요? 금은 순수한 상태로 잘 존재하죠? 남들이랑 화학 반응을 잘 안 한다는 뜻이에요. 뭐 그렇다고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이 금에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붙여서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는 있으나 이거는 인간이 매우 인위적으로 일으키는 반응이고 자연계에서는 이런 화학 반응이 거의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화학 반응성도 작고 그 다음 물리 반응성이 작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물리 반응성이 작다는 건? 물리 반응성이 작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핵 분열, 핵 융합 잘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핵 융합이나 핵 분열 등도 잘 안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알파 입자 던져줬는데 금 원자핵이 알파 입자랑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다른 원소들로 변해가지고는 핵 융합, 핵 분열이 된다. 그럼 핵 분열이 되면서 말도 안 되는 원자들이 막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실험 결과를 판단하기 쉬워져요? 매우 난감해져요? 매우 난감해지죠. 그러니까 알파 입자를 받아들여도 별 문제 없는 원자핵을 가져다 쓴 거예요. 그게 우선 금이었던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박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자, 박 한자예요. 박, 저 무슨 뜻이에요? 한자로. 얇다라는 뜻이죠. 금을 아주 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왜 얇아야 하느냐? 두꺼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알파 입자를 튕겨내거나 산란시키는 게 아니라 얘를 꿀꺽 먹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 입자가 뭐 나와서 여기 뭐 반짝반짝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 두툼한 거야. 두툼하면 다 먹어버릴 거 아니야. 그럼 뭐 안 나오겠지. 그럼 뭐 알 수 있는 게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충분히 뚫고 나올 정도로 얄풀이 해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시다시피 금은 그 강도가 강해요? 몰랑몰랑해요? 금은 매우 유동적이죠. 그래서 박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이 모든 걸 충족하기 때문에 하필 실험 대상으로 금박을 선택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금박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금박 만들기 쉽다며요.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진짜 이거
다큐멘터리에서 봤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만들어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렇게 종이를 준비해요. 당연히 종이는 이렇게 잘 안 들러붙는 매끈매끈한 기름 종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딱 준비한 다음에 여기다가 금을 조그만 걸 여기 올려요. 그런 다음 이 위에다가 종이를 하나 더 올려요. 그리고 요거를 진짜 사람이 손으로 이 나무 망치 같은 거 있죠? 부드러운 거. 요걸로 톡톡톡톡 쳐요. 그럼 이렇게 톡톡톡톡 치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쭉쭉쭉쭉쭉쭉쭉쭉 늘어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늘어났다 싶으면 얘를 반으로 접어요. 그래도 톡톡톡톡 때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또 접고 때려요. 그래서 왜 뭐 수학적으로 뭐 그거 있던데 종이는 최대 몇 번까지 접을 수 있다 뭐 그런 거 있던데. 뭐 있던데 그거? 하여튼 접히는 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톡톡톡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쫙 펴면 여기 종이하고 종이 요 사이에 요 종이 크기만큼 금이 이렇게 쫙 퍼져 있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께가 얼마? 100마이크로 정도로 얇게 펼 수 있어요. 그럼 100마이크로미터면 어느 정도 얇은 거냐면요. 첫 번째,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요. 왜? 손으로 잡다가 다 찢어져요. 그래서 이 금박은 예민한 핀셋으로 싹 잡아 들어요. 그러면 이게 100마이크로미터잖아요. 그러면 싹 들어서 바람 후 불면 다 깨져요. 그 정도로 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런 광원에 비춰보면 빛이 투과돼 나와요. 그럴 정도로 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물질보다 원래 이걸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라도 금박을 쓴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금박을 만들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언제부터 인간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청동기 시대부터 이렇게 만들었어요. 청동기 시대. 그럼 청동기 시대부터 만들던 가다가 있으니까 요즘 금방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겠어요? 매우 쉽겠어요? 매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 이집트 하면은 피라미드 있고 피라미드 안에 누워있는 게 누구예요? 미라잖아요. 그럼 미라가 그 왜 왕이고 귀족이니까 뭐 가면 같은 거 쓰고 있잖아. 그럼 거기에 보시면 뭐 버쩍버쩍 금이 있잖아. 그게 이 금박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미라의 가면을 씌울 때 가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직물이나 이런 아니면은 가죽 같은 걸로 만들거든요.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요렇게 만들어 놓은 금박을 싹 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판박이로 올려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뭐 투탕카멘 황금 가면의 황금의 그 황금이 전부가 황금이 아니고요. 이렇게 금으로 판박이 해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청동기 시대부터도 이런 테크닉을 썼다. 알겠죠? 자, 하나 두시고 그 다음 실험 장치 됐고 두 번째 요거부터가 아주 중요해요. 시험 문제 이거 나와요.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예측입니다. 자, 여러분 실험 설계한 다음에 실험 됐으니까 바로 해야지. 이렇게 해요? 충분히 생각하고 해요? 충분히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휘관 중 최고의 지휘관은 뭐예요? 아니지. 가장 나쁜 지휘관은 뭐예요? The worst 지휘관. The worst leader. 제일 안 좋은 리더가 누구예요? 바로 뭐냐면 바로 부지런한 리더예요. 부지런한 리더가 제일 나쁜 리더예요. 더 베스트 리더가 뭐예요? 게으른 리더예요. 이게 제일 좋은 리더고요. 이게 제일 나쁜 리더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미 해군 장교 교육 교본에 나온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게으른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명령을 여러 번 한다는 얘기겠어요? 명령을 별로 안 한다는 얘기겠어요? 별로 안 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명령만 하겠어요? 정확하게 해야 될 일만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지시 안 하는 것 같죠. 근데 부지런한 리더는 뭐냐면요. 이런 사람이에요. 야, 이거 팔아. 그럼 뭐 열심히 파요. 가만히 있다가 한 30분 있다. 야, 그거 아닌 것 같다. 이거 팔아.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 기분 좋겠어요? 막 죽여버리는데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리더는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 게으른 리더. 그럼 이게 여기서 게으르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진짜 아무 일도 안 한다는 뜻이겠어요? 심사숙고 알겠어요? 심사숙고해서 딱 필요한 행동만 남한테 지시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실험하기 전에 뭐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생각해야 되겠죠. 러더포드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첫 번째 1. 만약 달턴 얘가 옳았다면, 자, 달턴의 원자 모형 알죠? 자, 달턴 원자 모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금강불괴. 여기에 알파 입자로 따콩따콩 총을 쏜 거예요. 그럼 금강불괴한테 총알을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튕겨 나오겠죠. 뭐 알겠어요? 탱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 파기하지 않는 애는 쏴봤자 튕겨 나오는 거라고요. 쏴봤자 튕겨 나오겠죠. 뭐 쏴보면 그냥 여긴 지나갈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금 원자가 달턴이 생각하는 원자라면 튕겨나온 알파 입자들이 어느 쪽에 박히겠어요? 바로 요런 식으로다가 스크린을 펼치면 알파 입자가 어디에 닿아 있을 것이다? 여기요. 여기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하고 여기가 이 그림에서는 어디예요? 여기하고 여긴 거죠. 맞은 다음에 다 튕겨나가니까 요런 데는 알파 입자가 닿지를 못하고 끄트머리에만 알파 입자가 닿겠죠.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만약 달턴이 옳았다면 저 실험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할 거야.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금방 얘기는 지워도 되겠죠? 여기다 썼어요? 여기 준다. 으쌰. 이 예측. 두 번째 이 누가 옳다면? 만약 톰슨이 맞다면. 자, 톰슨의 원자는 파괴 불가해요? 아니면 어때요? 몰랑몰랑하죠? 그럼 이 몰랑몰랑한 데다가 알파 입자를 던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알파 입자도 뭐의 한 종류라고 했어요? 뭐의 한 종류? 방사능의 한 종류라고 했죠. 이미 그 말에서부터 얘는 고에너지 입자겠어요? 저에너지 입자겠어요? 기본적으로 고에너지 입자라고요. 운동 에너지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를 상상하면 되냐면 두부 있죠. 두부. 콩으로 만드는 두부. 몰랑몰랑 두부. 거기다가 쇠젓가락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쇠젓가락 던지면 핑핑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던지는 족족 뚫고 나오겠죠. 그냥 던지는 족족.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냥 모두 다 관통. 쭉쭉쭉. 두부에다가 쇠젓가락 던지듯이. 이해하십니까? 됐죠? 그러면 그럴 때 이렇게 스크린을 펼쳐버리면 어떤 이미지가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스크린을 다시 펼치면. 바로 그냥 여기만 드립다 나오겠죠? 여기만 이렇게 드립다 나오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때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러더퍼드와 톰슨의 개인적 관계가 뭐죠? 개인적 관계가 뭐냐면 이 양반이 지도교수예요. 그냥 스승과 제자 수준이 아니고요. 러더포드한테 박사학위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러더포드가 다른 대학교 교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도교수와 그로부터 박사학위를 받고
어느 조그만 대학에서 조교수쯤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 차이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죠. 이 사람은 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뭐까지 받았어요? 노벨상. 내가 대학원 생활할 때 내가 있었던 실험실의 지도 교수님이 대한민국의 그랑 프로페서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석학 중에 석학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양반의 학술적 실력이 뛰어났다 이런 얘기는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분이 대한민국의 석학 중에 석학이냐면 우리 실험실에 내가 있었던 실험실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사이언스의 논문을 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은 네이처 사이언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네이처 사이언스의 논문 펑펑 내지만 왜냐하면 이제 대한민국도 선진국이니까요. 그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옛날에도 그랬을까요? 아니요. 옛날엔 대한민국이 후진국이었을 때 최초로 사이언스의 논문을 실은 게 몇 년도일까요? 그게 98년이에요. 내가 대학교 3학년 때.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네이처 사이언스의 논문을 낸 실험실이기 때문에 대한화학회에서 내 모시고 있던 교수님의 그 권력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무기화학 분과장이라 맨날 내 지도교수한테 누가 찾아오냐면 지방에 근무하고 있는 교수님들 있죠. 그러니까 지금 지도교수가 그랑 프로페서니까 그 지도교수 밑에서 학위를 하고 타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이제 그 옛날 제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맨날 찾아와요. 맨날 찾아와서 뭐 부탁한 줄 아세요? 논문 출간하는 거 부탁해요. 친구들 들고 와서 저 교수님 제가 이번에 이거 꼭 내야 되는데 이거 이번 대한화학회 이제 좀 대한화학회라는 논문집이 있거든요. 그 대한화학회 논문 내면 뭐 큰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못 내는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 논문 하나 들고 와서 저 교수님 저기 제가 좀 하나 내야 되는데 이거 대한학교에 좀 내주시면 그냥 두고 와. 그러면 그 교수가 알았어 두고 와 하면은 그 논문을 나한테 줘요 교수님이. 왜냐하면 내가 그 업무를 전담했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딱 받아가지고 이제 내 지도 교수가 일어나 그거 저기 어느 대학 있는 교수들한테 보내서 이게 심사하게 해 하면 이제 내 지도 교수가 지정해준 레퍼리들한테 그 논문을 카피를 떠가지고 한 부씩 보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해서 그걸 수집해가지고 이제 교수가 내 지도 교수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논문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어떤 경우도 있는 줄 아세요? 무기화학 분과장 직권으로 바로 낼 수도 있어요. 그게 분과장의 힘이에요. 딱 보고 괜찮으면 바로 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잖아요? 노벨상 받았죠? 이 사람이 이거 까겠어요. 깐다는 건 이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즉 러더포드는 이 실험을 왜 했을까요? 바로 맞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알겠어요? 혹은 맞아야 한다. 그래서 러더포드는 그냥 어떻게 한 거냐면 내 교수가 지도 교수가 노벨상을 탔어. 그러면 그것만 보면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지. 거기에 그냥 묻어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수가 노벨상을 탔는데 그거와 관련된 후속 연구를 내서 교수님한테 들고 가면 교수님이 날 예뻐하겠지? 이걸로 교수님한테 비벼가지고 논문 하나 내야 되겠다. 정말이에요. 내가 안 봐도 비디오야. 뻔해. 무슨 말 알겠어요? 대학원 생활을 해보면 누구든 날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생각을 딱 한 다음에 이 대학원 생활은 이거 백발백중이야. 이거 딱. 그리고 러더포드가 그럼 이걸 이제 시켜야지. 그러면 당연히 러더포드도 지금 대학교에 한 뭐 조교수쯤 되니까 밑에 대학원생 있을 거 아니야. 둘이한테 시킨 거지. 야, 너네 이거 해갖고 실험 결과 이렇게 나올 테니까 실험 좀 해와.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그 좀비 같은 대학원생 둘이서 왜 교수님 해가지고 이제 가서 실험을 했겠죠. 그래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바로 이제 원자핵 발견. 1. 실험 결과.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사실은 요게 99.99%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게 한 1000분의 1 정도 확률로 이렇게 나오고 요게 10,000분의 1의 확률로 이렇게 됩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받아본 러더포드는 뭐라 그랬게요? 러더포드는 야 이놈들아, 내가 너네들한테 인건비도 주고 너네들 학위도 내가 해주고 학비도 내주는데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월급까지 주는데 실험 이따구로 할 거야? 엄청 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뭐냐고 하면서 너네들 내가 실험도 이런 것도 못하고 와 진짜 다시 해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원생들이 이 실험을 다시 하는데 여러분 요즘은 반도체도 있죠. 뭐 다이오드라고 하는 장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 센서들도 많고 컴퓨터도 있죠. 근데 러더포드가 이 실험을 하던 20세기 초반에는 앞에서 말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럼 여러분 이 확률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계산이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이렇게 나올 확률이 10,000분의 1이죠.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셌습니다. 진짜 카운팅한 거예요. 얼마쯤 셌겠어요? 10만 번이요. 10만 개는 카운팅을 해야 10만 번쯤 하면 10번쯤 여기 나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여기가 반짝한다며요. 이게 실제 실험을 해보면 이게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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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를 10만 번 센 거예요. 10만 번 세서 한 10번쯤 여기 나오는 거고요. 100번쯤 여기 나오는 거예요. 10만 번쯤 세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또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학원생 둘이서 네 교수님하고 요 존나게 먹은 상태에서 막 네 교수님하고 다 했어. 또 이렇게 나와. 그때 러더포드가 뭐지? 하면서 또 시켜요. 한 번 더. 그래갖고 그 대학원 이거 세 번 측정해요. 그래서 세 번째 측정에서 드디어 러더포드가 갑자기 돌을 깨친 거예요. 이거 아닌갑다 해서 알아낸 것이 바로 원자핵인 겁니다. 그래서 이 러더포드의 노벨상은 러더포드 혼자 탄 거 아닙니다. 러더포드하고 두 대학생 여기서 3명이서 공동 수상한 거예요. 알겠죠? 러더포드가 유명해서 그렇지 그 대학원생도 같이 수상한 겁니다. 걔들이 이렇게 30만 번 안 셌으면 이거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게 다 오토메이션이 되지만 이거 100년 전 얘기라 그때는 다 아날로그 수동이었다고. 여하튼 그래서 원자 핵 모델 요거를 만들어내는데 바로 핵이라는 것과 그 주변 전자궤도에 짜잔 전자까지 이런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여기에 있는 전자궤도까지의 원자 크기는 대략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그 다음 핵의 크기는 대략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인 것도 계산으로 알아냅니다. 그럼 여러분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다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다 약간 느낌이 안 오죠? 그럼 약간 느낌이 오게 말씀을 드리면 이 원자를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건물만하게 알겠어요? 원자를 이 건물만하게 확대를 하면 원자핵은 대략 탁구공 정도의 크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건물의 탁구공 하나의 비율이 원자핵과 원자의 비율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말은 이런 곳이 뭐라는 얘기? 이런 곳이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비어있기 때문에 99.99% 그냥 빠져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때 왜 하필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냐? 이 확률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왜 1000분의 1로는 요 정도 각도로 10,000분의 1로는 요 정도 각도로 휘어나오느냐를 설명하려면 이 크기 정도여야 된다는 것도 확률론으로부터 계산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물리학과에 가셔서 배우시면 확률론으로 통해 이 확률로부터 이 크기를 짐작하는 계산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러더포드는 그렇게까지 해서 요 원자 모델을 발견하게 된 거죠. 아니, 원자 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노벨상을 받고요. 알겠죠? 여기에 마지막 얘기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 합시다. 자, 이게 지운다. 자, 그 다음 하나 이거 지운다. 여기 중간에 지워도 되겠어요? 으쌰. 이 러더포드의 원자핵 모델에서 또 하나 알 것 4. 중성자. 중성자 영어로 뭡니까? 뉴트론이라고 하죠. 이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러더포드가. 실제 중성자는 누가 발견합니까? 체드윅이라는 물리학자가 발견하는데 그 체드윅은 이 러더포드 이후 한 1, 20년 이후에 그 중성자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성자가 발견되기 전에 러더포드는 중성자라고 하는 게 있어야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근거가 뭐냐? 그 어떤 생각으로 이런 걸 예측을 했느냐? 첫 번째 1. 헬륨 2포. 이게 무슨 입자죠? 알파 입자죠. 얘는 H 플러스. H 플러스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혹은 우리말로는 뭐라고 해요? H 플러스를? H 플러스를 우리말로 뭐라고 해요? 양성자라고 하죠. 양성자 영어로? 프로톤이요. 중성자 뭐고요? 뉴트론. 양성자 뭐고요? 프로톤. 이런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알파 입자는 프로톤에 비해 질량이 4배 정도가 되고요. 전하량은 2배죠. 맞나요? 맞아요. 자, 양성자는 원자번호 몇 번임? 1번이죠. 질량수 얼마임? 1이잖아요. 그냥 양성자 하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질량수 4고 질량수 1이면 질량 4배인 거 맞나요? 오, 4배쯤 나오는 거죠. 그 다음 2 플러스죠. 1 플러스죠. 전하량 2배. 맞나요? 지금 이 얘기는 틀릴 수 있는 얘기예요? 뭐 정확한 얘기예요? 정확한 얘기죠? 그래서 러더포드 시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알파 입자의 알파 입자 뭐라고 하나 이제 수소, 힐륨 투포의 핵은 그래서 4개의 양성자와 2개의 전자로 되었다라고 짐작을 했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핵 안에 양성자가 4개가 있으면 질량 4배인 거 설명되죠. 그 다음 양성자가 4개인데 전자가 2개면 전하량이 상쇄가 돼서 1 플러스가 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2 플러스가 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양성자는 1 플러스인데 4개 있고 전자는 1 마이너스인데 2개면 더하면 전체적으로 2 플러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것도 설명되고 이것도 설명되고. 맞나요? 그래서 러더포드 시기에 사람들은 원자핵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양성자와 여러 개의 전자로 구성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여기서 언급하는 전자는 not 화학전자. 화학전자가 아니에요. 화학전자가 아니고 핵을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는 핵전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전자 궤도에 머무는 전자가 아니고요. 핵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아이디어 이후에 난데없이 뭐가 발표되냐면 불확정성 원리가 발표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이젠베그. 이 사람에 의해서 불확정성 원리가 발표되는데, 불확정성 원리는 뭐냐면 전자처럼 관성이 작은, 전자는 왜 관성이 작죠? 질량이 작으니까요. 그래서 참고로 양성자 질량에 대한 전자 질량 비는 대략 얼마? 1800배 정도 돼요. 1800배 정도. 그래서 양성자에 비해서 전자 질량은 굉장히 작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전자처럼 관성이 작은 입자는 원자 핵처럼 좁은 영역. 자, 원자핵은 좁은 영역입니까? 아까 내가 이거를 건물만하게 확대를 하면 이게 누구 크기가 된다고 했어요? 탁구공 정도 크기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넓은 영역이에요, 좁은 영역이에요? 극소의 좁은 영역인 거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관성이 작은 입자는 원자핵처럼 좁은 영역에 나타나는지 판단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의 어떤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데, 그게 바로 불확정성 원리예요. 즉 이것과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자를 도입해 버리면 그 전자가 실제 원자핵에 있는지 없는지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걸로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러더포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4가 마지막입니다. 원자핵 내 양성자를 묶어줄 수 있어야 해요. 그런 입자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의 성격은 다음과 같아야 돼요. 첫 번째 1. 양성자만큼 관성이 커야 합니다. 자, 양성자는 원자핵에 존재할 수 있어요? 양성자는 원자핵에 존재할 수 있어요? 있지. 그러니까 원자핵이 플러스겠지. 그런데 원자핵은 그만큼 충분히 관성이 큽니까? 네, 전자에 비해서 질량이 1800배 이상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입자는 불확정성 원리에 영향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핵 안에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두 번째 이 녀석은 플러스 전하를 띠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플러스 전하를 띠면 플러스를 어떻게 묶어줘요? 양성자가 플러스인데 나도 플러스면 정전기적 청력이 생기기 때문에 양성자를 묶어줄 수 없죠. 자, 그렇다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마이너스 전하를 띄워도 안 되겠죠.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게 전자잖아요. 전자는 안 된다며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전하도 안 돼, 마이너스 전하도 안 돼. 그럼 얘는 전기적으로 뭐가 돼야 되겠어요?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불확정성 원리에 영향받지도 않고, 그러려면 질량은 양성자만큼 무거워야 되고,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고,
그런 걸 뭐라고 이름 붙이자? 중성자. 알겠죠? 이런 생각을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연구하다가 러더포드가 하게 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여기에 붙어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어.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아, 여러분 여기 새로 오신 분들 있죠? 새로 오신 분들은 우리 항상 끝나고 나서 이렇게 그냥 세러모니를 해야 돼요. 세러모니. 자, 짜잔. 손 모양을 이렇게 딱 모으고. 자, 우리 언니 이름이 지유. 지유.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그래. 시마이 데스. 아, 네네네. 뭐? 오. 한결아 고마워요. 안녕.